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고 바이브가 막 네. 짱이죠. 네, 오늘 너무 재미있는 콘서트가 될 것 같아요. 이 객석의 분위기만 봐도 이게 뜨거운 느낌이 딱 드는 것이 오늘 콘서트 너무 잘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렇게 박수 쳐주신 것처럼 많이 뭔가 상호간에 감정을 진하게 나누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세금서가 워낙 이렇게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또 하지영 교수님 이렇게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의 질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아주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의 질문은 좀 줄이고 같이 소통하는 분위기로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간에 그냥 질문 막 툭툭 던져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럼 콘서트를 시작해 볼게요. 오늘 이 하지연 교수님의 아무튼 명언이라는 책으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네, 교수님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과 의사고요. 한 25권, 그러니까 30권쯤 책을 낸 저자가 두 번째 정체성 정도 되고 세 번째 정체성이 북리뷰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내고 있고요. 오늘 이제 아무튼 명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돼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나온 사실은 지금 저 홍보 뛰고 있는 건 이 책이거든요. 먼저 홍보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2주 전에 나와서 이건 과학책이라서 지금 교보 과학 10위권 들어가고 있는데 어크로스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이 책이 훌륭한 거는 10년 만에 프로필 사진도 찍어주는 훌륭한 출판사. 책이고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과학 교양서거든요. 그래서 만관부. 네, 만관부. 그러니까 이 책을 왜 쓰게 됐나 이제 말씀드리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아까 잠깐 하기 전에 북클럽에서 공부 중독 공부 망상을 보셨다고 했어요. 실은 이 책이 나온 위고라는 출판사는 공부 중독을 냈던 출판사예요. 근데 그 공부 중독을 냈던 출판사의 편집자가 제 책을 막 뒤져서 올라가시다 보면 심야치유 식당이라는 아주 옛날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푸른숲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 거기 편집자였던 분이에요. 그래서 파주에 출판사가 있어서 밥 먹으러 공부 중독을 이제 처음 만들었고 그래서 인연이 돼서 좀 가끔 연락하고 지냈는데 하루는 파주에 밥 먹으러 가서 밥을 먹고 차까지 마시면 안 되는데 차를 마시면 책 내자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해서 아무튼 하나 쓰자고 후딱 쓰니까 본인들이 가져온 뭐 만화 제가 좋아하는 거 아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어떤 얘기를 하게 됐냐면 나는 책을 쓸 때 글을 쓸 때 일단 쭉 쓰고 마지막에 글 같은 이런 작은 명언들 문장들을 모아놓은 것들을 뿌린다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요리를 끝낸 다음에 잡채 위에 홍고추 뿌리는 것 같은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살짝 가니쉬 같은 거 올리면은 확 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처음부터 이걸 집어넣진 않고 책 볼 때마다 이렇게 재밌어 보이는 문장이 있으면 모아놓은 게 한 1000개쯤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저 자신도 이런 거 볼 때 좋아하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럼 그걸 쓰자고 해서 나온 책인데 그럼 그렇다면은 이 책을 어떤 톤으로 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사실 아무튼 시리즈 많이 보신 분 있으세요? 네. 이게 좋아요. 조금 연령대가 젊은 분들 타겟인 책이에요. 그래서 2030 타겟에 굉장히 좀 흐트러진 책, 에세이도 탄탄하지 않은 이렇게 개인 에세이 같은 책인데 저는 그런 글을 별로 써본 적이 없거든요. 제 글은 좀 타이트하게 좀 논리적인 글들을 상당히 쓰는 편이라 실은 이게 15꼭지쯤 되는데 한 7, 8개 쓴 다음에 만났어요. 만났다가 하나 남기고 다 갈아엎으라고. 너무 딱딱하다. 너무 선생님 같다. 그래서 그 줄에서 있는 그거 있죠. 그거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바꾸라고. 처음 날 속일 때는 날 유혹할 때는 선생님 이거 2달이면 다 써요. 원고지 500매짜리 문고본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이런 톤을 써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개인 에세이라는 걸 사실 에세이라는 걸 쓸 때는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슬아 씨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 와 어떻게 저런 얘기를 다 책으로 내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글들이 있듯이 여러분들도 어떤 글을 쓸 때는 저는 그렇게 에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나를 노출시키는 거다. 근데 그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노출시키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용기이기도 하고 근데 이 책은 지금까지 제가 썼던 중에서 저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 동안 즐겁긴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글을 써보는 경험을 한 게 이제 작년 1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장이 있고 문장을 생각해서 저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내용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흘러가면서 제 생각들, 제가 일반화시킬 수 있는 생각들 그런 식으로 구성된 책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책에 대한 평이 갈리는 게 한쪽은 저를 원래 좀 알던 분들은 좋았다. 나를 알 수 있게 돼서 또 다른 한 분은 아무튼 명언이 한 100개쯤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명언집 같은 책일 줄 알았는데 너무 조금이다. 그리고 아무튼스럽지 않다. 그런 얘기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튼을 굉장히 기대하고 보던 분들이 보는 80, 70% 정도가 여성 30대 저자들이시거든요. 아무튼 네. 시리즈가. 그러니까 그 톤이 갖는 거랑 저는 아무래도 세대도 다르고 남자고 가진 사람이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기득권 보수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톤하고 좀 되게 다르니까 그런 좀 부정적인 리뷰들도 좀 있고 전 좀 강박적이라 내 리뷰 다 보거든요. 보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보는데 그래서 그런 책으로 냈던 책이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책을 제가 준비하게 된 게 공부 중독이 10년 후니까 공부 망상을 준비했던 거고요. 작년 봄에 하면서 동시에 이 책을 준비하게 된 게 이제는 제가 저자로서 교양과학서를 하나 쓰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에세이를 썼으니까 조금 무게 있고 저라는 사람을 저자로서 좀 이렇게 단단하게 해주는 책이 10년 전에 정신의학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었고 정신의학 역사에 대한 책 6, 7년 전에 고민입니다라는 고민에 대한 심리서적, 심리과학서가 있었고 이번에 이제 6년 만에 전작으로 나온 책이 이 책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지겹지 않게 돌려가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으로 쓴 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흥미롭네요. 저는 이 아무튼 병원을 통해서 작가님을 만나게 됐기 때문에. 아, 그러세요? 예. 네, 딱 저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저를 이걸로 처음 본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은근. 그래서 저도 좋은 게 네. 그 알라딘을 보면 그거 있죠. 남녀비랑 연령대 네, 이 나오죠. 책을 주로 네. 누가 그래프로 사는지 이렇게 그래프로 나오죠. 나올 때 이 책이 정말 제일 젊은 독자층이 젊은. 네. 젊고 좀 그런 쪽으로 가 있는 그리고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이 책을 보게 되게 노출되는 효과가 있었던 생각은 들어서요. 좀 보람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독자를 많이 만나게 해준 그런 예. 책이네요.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고 또 이 안에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신데도 내가 너무 뚜껑이 열렸다 막 이런 이야기에 예. 너무 이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예. 뚜껑은 나만 열리는 게 아니구나.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뚜껑이 열릴 때가 있고 이 감정이라는 거를 솔직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럼 괜찮다. 이런 말씀이 나와서 되게 좋았었어요. 아까 콘서트 시작하기 전에도 제가 여쭤봤는데 이 책 날개에 보면 예. 강박적 명언 수집가라고 예, 예. 나와 있어서 선생님도 강박증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네. 그러니까 강박적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심리화라는 말을 쓰는데요. 요즘 트라우마라는 단어도 많이 쓰고 힐링, 뭐 멘토, 그다음에 뭐 이런 단어들이 우울증, 뭐 공황장애, 연예인 하면 공황장애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잘 나갈수록 예, 그러니까 그런 너무 쉽게 써요. 근데 그게 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실존하는 일이 돼버려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감정은 존재하는 거고요. 각각은 각각의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증상화된 이름의 감정, 뭐 불안하다, 우울하다, 뭐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순간
없애야 될 대상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여기 여러분들 7시 반 1 플러스 마이너스 몇 분 차에 다 앉았잖아요. 그것도 강박적인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열심히 시간 맞췄다고. 그러니까 강박이라는 건 우리 뇌 안에 존재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시기를 잘 버틴 분들은 도리어 약간 좀 더 강박적인 분들이었겠죠. 잘 이거 딱 쓰고 손 잘 씻고 하는 분들. 근데 다만 그 회로가 과잉해서 돌고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까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수준을 너무 지키려고 할 때, 근데 그걸 통제하려고 해도 안 될 때, 우린 그것을 증상이라고 얘기하거나 그런 고통스러워할 만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다면 그건 0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통제 수준 안으로 들어오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견뎌내는 거고, 견딜 수 있어. 그래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길 바라는 거고. 여기서 제가 강박적 명확한 수칙과라고 하는 이유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평소에 보다가 재밌으면 나중에 써야지 그 어디 있었는지 모르니까 생각날 때 사진 찍어놓고, 생각날 때 에버노트 같은 데다 적어놓고, 요즘 또 AI 있으니까 찍어서 그냥 텍스트 만들려면 바로바로 만들어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버릇하는, 그러니까 습관화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쌓여있는 일 같은 거를 이제 흥미롭게 우리 네. 편집자들이 써놓은 거거든요. 흥미로웠어요, 정말. 예. 거기서 뭔가,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강박증이라는 게 있을 수 있구나. 그런데 지금 또 강박증이라는 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심리적 기제인 거죠. 시간을 그럼요. 지킨다. 뇌 안에 존재하고 네.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현대사회 이후에 우리에게 중요해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는 그 강박적이니 라고 얘기하면 주로 뭘 생각하죠? 뭐 시간 지키는 거. 또 뭐 있죠? 잘 씻는 거. 씻는 거. 청소 엄청 한 다음에 딱 각 맞추는 거. 서장훈 씨 같이 오와 열을 맞추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만약에 그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해지죠. 모으는 거. 그러니까 더러워지거나 순서가 흐트러지거나 시간이 안 맞아서 메스업되거나. 그러니까 우리 뇌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그걸 지켜나가는 걸 통해 안전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흔히 말하는 강박증, 막 많이 씻고 막 맨날 모으고 하는 분들은 실은 다른 불안이 있는데 이쪽에 몰두하는 걸 통해 내가 뭔가를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우리가 어릴 때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 우리 TV 드라마 보면 엄마가 갑자기 막 소리 지르면서 이불 빨래하는 장면 나오는 거 있었죠. 막 밟으면서 이불 빨래하면 그 장면은 원래는 그 앞에 아빠랑 싸웠어. 근데 아빠를 들이박을 수는 없으니까 대신 뭔가를 막 빨고 빨래하는 걸 통해서 내가 뭔가 그 불안을 없애고 있다고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떨 때는 요즘 같은 경우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겨울옷 쫙 정리해서 엄두를 못 내다가 뭔가 머릿속 복잡하면 그거 하시죠. 찬장 정리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나는 노력하고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일시적으로는 그 불안을 통제하고 있다고 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증상은 순기능이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셔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 근데 그걸 통해서 내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왜 시간이라는 게 중요해지냐면 근대사회 이후에 시간이란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탑재된 거거든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그게 생기게 된 건 1830년대 이후에 유럽에 철도가 깔리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밀레 만종 같은 것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교회에서 종 2번, 성당에서 종 한 2-3번 쳐주면 하루에 1시간, 뭐 한 번에 2번, 3번, 12시면 12시, 6시면 만종이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정도만 알고 살면 됐는데 전 유럽에 1830년부터 70년 사이에 20년 사이 유럽에 철도가 쫙 깔리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8시 37분이 중요해지는 거 있죠. 왜냐면 옛날엔 대강 뭐 오전에 한 번 떠나요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그 시간을 놓치면은 하루나 이틀 동안 내가 떠날 수 없게 되는. 그래서 모든 역에는 지금도 마찬가지 거대한 시계가 생기죠.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내가 몇 시인지를 알게 되고 그럼 그 시계를 소유하고 싶은 사람도 생기죠. 부자들은, 귀족들은 회중시계를 사기 시작하죠. 근데
그게 일상화됐지만 내재되면서 2차 불안이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1차 불안은 내 생존에 관한 불안이라면 2차 불안은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한 불안. 아까 그 불안이라는 걸 없애기 위해서 만든 룰들이 있는데 룰을 지키지 못할까 봐 생기는 불안. 예를 들면 여러분 늦는 거 같이. 7시 30분이라는 굉장히 가상의 시간을 늦을까 머릿속에서 계속 재잖아요. 저도 그쵸. 마찬가지고.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게 이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거거든. 새로운. 그러니까 그거를 문학적으로 표현한 대표적인 게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토끼 있죠. 늦었어 하고 막 뛰어다니는 게 지금 보면 우스꽝스럽지만 당시에 작가 입장에서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허둥지둥 늦었어 하고 다니지? 참 이상한 가상의 시간이라는 거 가지고 그 쥐고서 보고서 그냥 숫자에 불과하는 걸 가지고 왜 이러지? 라는 걸 문학적으로 묘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우리 삶이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게 1905년, 10년에는 찰리 채플린이 하죠. 모던 타임스 같은 데를 보면 끝없이 시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몰두하는 사람들을 희화화하는 부분들이 그 얘기는 뭐냐면 1805, 60년대까지만 해도 사람들 머릿속에서 특히 그 왜 이래야 돼라고 사는 사람 우리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몇 가지 것들이 실은 되게 이색적이고 낯설고 왜 사람들 왜 이렇게까지 몰두하지 하는 게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상대적인 부분들이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트레스는 나를 어떻게 바꾸는가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지금 그 얘기를 막 떠드는 게 훨씬 익숙한 종류이기 때문에 네. 예. 하여튼 그런 역사와 맥락에 대한 생각을 하고 좀 큰 흐름을 보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심리적 고통, 심리적 불평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은 문화적 맥락이라는 부분과도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너무 이렇게 강박을 느낄 때는 좀 자유로워지면 되겠네요. 한 200년 전엔 안 그랬어. 이렇게 좀 마음을 내려놓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되게 흥미로웠던 지점이 예. 평범한 보통의 네. 불행이라는 챕터가 되게 재밌었어요. 네. 그 진료실 안에서 이제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다 보면 어떠세요? 뭔가 이제 자기 서사를 굉장히 비극적으로 그리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그래서 그 자기 서사를 뭐랄까요? 좀 이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보통의 일이야. 보편적인 어떤 우연한 사건이야. 이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그래도 정신 건강에 좋은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이트가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별한 미저리의 비극의 주인공이라고 왜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냥 그러니까 보통이라고 말하는 건 평범할 수도 있고 일어날 수 있을 법한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 뿐이라는 생각을 하는 쪽으로 바꿔가는 게 정신분석의 목적이라고 이제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말을 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유니크한 존재이길 원하잖아요. 개성이라는 걸 갖고 싶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선생님한테 제가 당신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전 좀 평범해요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만약에 저랑 1시간쯤 막 상담을 하고 어떻게 살아 쫙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누구누구 참 평범하게 사셨네요. 기분 됐다 나쁘겠죠. 참 되게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그렇네요. 누가 나를 평가할 땐 평범하게 항상 겸손하게 저는 되게 티 안 나고요. 저는 그냥 중산층으로 뭐 이렇게 살고 평범하고 남들 하는 거 다 똑같이 했고요. 재미없게 살았어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막상 저 같은 전문가가 평범하게 살았구만 이렇게 얘기하면 대빵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왜냐면 한편으로는 평범하고 싶은 마음과 평범하지 않은 나만의 유니크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욕망이라는 것도 당연히 공존하고 있는데 지금의 내가 불행하다라고 내지는 불행할 수도 있고 우울할 수도 있고 하여튼간에 난 지금 내 삶이 만족스럽지가 않다고 여길 때 우리는 왜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사고방식으로 보면은 그 다윈이즘적 관점에서 환원주의적으로 과거의 일들이 나를 지금 과거가 나를 만들었어라는 관점 안에 생각을 하게 돼요. 특히 어릴 때부터 시작한 나의 궤적들이 그러니까 선택의 누적분이 나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 이전에 내가 선택했던 수많은 것들이 결국 같은 형제라도 너무 다르게 살고 있잖아요. 같은 종교, 같은 가정 환경 안에서 비슷비슷한 같은 부모 밑에 살았지만 나중에 40살쯤 되면 너무 다른 생각과 너른 사고방식 갖고 있는 이유는 공통 환경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경험을 했고 그 나에게 주어진 그 어떤 선택들에서 내가 각각 매번 했던 선택들이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씩 달라진 부분이 결국 날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매우 합리적으로 그렇다면 앞부분을 생각할수록 지금의 나를 설명하게 되는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지금의 내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만약에 이제 애가 마음에 안 들어 사고를 쳤어. 그럼 얘가 못했던 것만 쫙 생각나죠. 그쵸. 얘가 너무 나를 기쁘게 했던 건 생각 안 나고요. 역시 얘는 오늘 이런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놈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빨간 날이야. 그럼 빨간 점들만 보이는 거. 감정적으로. 그 사실은 그 주변엔 파란 점도 있고 노란 점도 흰 점도 있을 텐데 이 빨간 점으로 쭉 그어서 그래 오늘 이 맞잖아 라고 설명하는 인간의 패턴 인식의 지능이 원래 그런 거니까 지능이라는 게 그런데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일도 그 빨간 점대로 그 선대로 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서사라는 게 사실은 그런 힘을 가져요. 그런 서사를 갖게 되면 큰 어려움 없이 이제 아주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일도 나는 그 흐름대로 갈 거야라는 예측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깊은 우울이나 불행감과 괴로움, 고통을 갖고 있는 분들의 특성이 그런 거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할 수도 있지만 무의식 속에서도 몰랐던 걸 알게 되어도 있지만 실은 나의 서사라고 믿어왔던 게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면 나는 정말 셰익스피어의 비극의 주인공이라고 할 만한 구구절절 왜 나에게는 매번 이렇게 골 때린 일만 일어나고 난 매번 왜 이런 선택을 했고 그래서 지금의 내가 이런 괴로움이 있구나라는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닌 사실 이렇게 쭉 보면 빨간 점도 있고 노란 점도 있고 흰 점도 있고 굉장히 많은 낫들이 다양한 종류의 낫들이 있는데 있어요로만 이해해도 되는 거. 근데 그중에 빨간 게 다 엮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각각의 사건들이 일어났을 뿐이라고 여겨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내가 교통사고 난 거랑 우리 집 냉장고가 고장 난 거랑 내 애인이 나를 버리고 딴 놈이랑 한 게 다 한 덩어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왠지 그게 다 엮여 있을 것만 같은 생각들을 한국의 드라마들이 그렇잖아요. 대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너무 기구한 것도 아닌 우리의 삶은 난 평범하고 싶지 않지만 그냥 평범함 안에 있는 그리고 가끔 되게 운 나쁜 것들도 생기지만 그만큼 또 괜찮은 일도 있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받아들이게 되면 내일을 보는 관점도 그렇게 나빠지진 않는 너무 당연히 나는 운명적으로 매우 거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계속 나의 선택들은 나를 굉장히 괴롭게 만들 수밖에 없을 거야라는 매우 합리적인 의심을 내가 합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자동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니까 당연히 주변 관계가 안 좋죠. 그런 일들만 계속 이제 인식이 되는 예, 하고 그런 식으로 패턴을 반응을 하니까 함께 지내는 사람들도 왜 이렇게 날이 서 있어? 아니면 넌 왜 이렇게 그렇게 땅을 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부분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물론 제가 오늘 얘기 드리는 거는 정통 정신분석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론적인 큰 프레임 안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되게 공감이 갔어요. 자기에 대한 인식과 자기 스스로에 대한 서사를 뭔가 너무 치우치게 극단적으로 난 정말 왜 이렇게 팔자가 드세냐 라던가 진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냥 모든 사건들이 다 그렇게 하나의 내 인생이라고 그려질 수도 있는데 이거를 바꿔본다면 훨씬 더 열린 어떤 과정과 열린
선택지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거든요. 그 안에서 뭔가 저는 되게 재밌었던 부분이 그런 정신분석 혹은 상담을 하면서 뭐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도 하다 보면 그 원망과 분노의 대상이 부모인 경우가 되게 많다고 이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거의 다 부모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 자녀 양육을 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 정말 다들 너무 열심히 키우고 저도 우리 아이가 지금 중학생인데 뭐 잘해준다고 잘해주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도 다를 것 같아요. 어떤 태도로 양육을 해야 되는 걸까요? 양육이요? 네. 배에서 나오면 그때부터 불안해지는. 그러니까 불안을 견디는 능력을 키워가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제 양육에 대한 태도는 엄마의 빈틈이 아이를 키운다 라는 책하고 전주 아주 소아는 안 보고 청소년 이상만 보고 있는데 그다음에 성인이 된 자식에 대한 얘기는 어른을 키우는 어른을 위한 심리학이라는 책이 저는 이제 말씀드릴 때 나라는 사람으로 내가 나이를 들어가면서 책을 쓰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아이가 4살, 7살 때 전래동화에 대한 책을 썼고요. 그다음에 애들이 초등학생, 고학년과 중학생 때쯤 이제 10대 청소년에 대한 애의 부모의 관점. 이제 아이들이 제가 20대 중후반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어른이 된 왜 얘네들은 안 나갈까? 근데도 왜 불안은 사라지지 않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부모가 된다는 것들은 이제 let it go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밖으로 이제 내 손에서 벗어 쭉 나가는. 그러니까 전혀 질적으로 다른 불안을 왜 견딘다고 얘기를 드려요. 예를 들면 우리 선생님께서 연주를 하고 훈련을 하고 할 때 어느 전부터는 그렇게까지 집착하지 않는 부분들을 배우게 되죠. 예를 들면 제가 아무리 차를 좋아해도 슈퍼카가 없다고 슬프진 않거든요. 그냥 이건 내가 별로 갖고 싶지 않고 뭐 가져도 있어도 불편할 거 없고 이제 그런 내가 성취하는 거, 내가 이렇게 쥐어서 내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성인이 되고 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차이라는 것들을 슬프지만 배워요. 10대 때는 그게 안 되지만 20대 중후반 넘어가고 나면 이거 내가 요 정도에서 내가 내 매니저하고 내가 혼자 1인분이 다 살고 있고 요 정도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노력하면 될 것 같고 하는 메타인지 안에서 나라는 사람에 대한 깜냥이 생긴다고 할까요? 근데 아이는 거꾸로죠. 내 뱃속에 있다가 나오고 1살이 되면 움직이기 시작하고 2살이 되면 기어 올라가기 시작하고 5살 때 사라져서 안 보이기 시작하고 그다음 나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인데 근데 그게 맞는 거죠. 내가 그 불안을 계속 쥐고 있으면 15살이 돼도 보조바퀴를 뗄 수가 없겠죠. 자전거에. 난 불안하니까 다칠까봐. 단지 밖을 나가서 크게 다칠까봐. 근데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보지 않고는 자전거를 제대로 배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불안은 내가 그 불안 계속 쥐고 있으면 아이는 나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벗어나 있다 하더라도 그건 내 손바닥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근데 사춘기 아이들은 그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발달 과제가 되거든요.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한 발달 과제는 내 부모로 난 벗어난다 라는 것인데 그 충돌이 그래서 사춘기 때 일어나게 되는 부모가 불안을 견디고 이 정도는 내가 참아야지 해나가면 애는 이제 그 안에서 자율성을 갖게 되는데 애가 너무 착해 수능 잘하고 그럼 이제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에 갑자기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러면서 이제 사춘기가 그때 나타나게 되는 뭐 배우자 문제라든 직장 문제 가지고 등장하게 될 때가 있게 되니까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숫자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이가 6살, 7살 때는 부모가 7, 아이가 3인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6살짜리 애가 고깃집에서 왔다 갔다 뛰어다니다가 딜 일이 생기면 그때 애가 왜 뛰어다녔어? 너한테 애를 혼내기보다는 부모가 좀 애를 혼내든지 앉혀놨어야 되는 게 더 맞는. 근데 중학생이 중딩, 고딩 정도 되는 아이가 어떤 자기 주장을 하고 할 때 7대3, 8대2가 아니라 한 6대4 정도가 맞다고 생각해요. 자기 용돈을 어떻게 쓰든 그건 떨어지면 더 줄 필요는 없지만 자기가 그날 뭐 다 써버리든 말든 견뎌봐야지. 그리고 A라는 학원이 좋을까 B라는 학원이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 아이한테 엄마가 볼 때 A 학원이 훨씬 좋아.
그 B는 멀기도 하고 걔 처음 들어봐. 그럼 뭐 당연히 A지라고 엄마는 생각하지만 애가 B를 원한다면 학원을 다녀주면 감사한 일이지? 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서 대신 애가 학교를 그만둘게요 같은 걸 한다든지 뭐 그런 성적인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책임을 져야죠. 내가 그러니까 좀 강하게. 그러니까 6대4 정도? 그다음에 성인이 됐어. 이제 20대 중후반. 그럼 이제 과감히 줄여서 내가 한 3? 2나 3? 네가 그렇게 선택한다면 그럼 오케이 라고 생각하고 지내는 거. 되게 가슴 답답하고 마음 아파. 아, 얘가 왜 이런 선택을 하지? 생각하지만 결국 얘 인생이니까 이제는. 내가 그런 엄마 오늘 내가 여쭤보세요. 오늘 여기 오신 거 어머니가 아시냐고. 본인 어머님이 아시냐? 모르죠. 근데 우리 마음 안에는 얘가 왜 얘기도 안 하고 거길 가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생각해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냥 숫자같이 저는 그냥 심플하게 그냥 외우세요 하고 그러면 좀 쉽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것들을 견뎌나가면서 우리가 어른이 그러니까 부모가 되면서 어른 더 성숙한 어른이 돼가는데 그럼 내가 결혼 안 하고 애를 안 낳았으면 어른이 못 되는 거면 그건 아니고 후배를 키우면서 그렇게 되죠. 막 들이박는 후배 일을 하면서 사회적 정체성 안에서 누군가를 성장시키고 걔가 자기 멋대로 하겠다고 할 때 그걸 견뎌내고 나중에는 고맙다는 말을 존경의 대상이 되고 하는 게 사실은 페어런팅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충분히 그래서 결혼을 안 하고 아기를 안 키우고 하는 분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지분을 줄여나가는 일이네요. 예. 네, 빈틈이 아이의 자율성을 키운다는 말씀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받아볼까요? 원래 보통은 후반부에 하는데 육아나 뭐 아이 양육 관련해서 이런 부분 질문 드리고 싶어요. 하는 거 있으실까요? 네, 여기. 예. 요즘 들어서 학교 안 가고 싶다고 네. 나 학교 안 갈래라고 주장하는 청소년들이 점점 고일 많아지는 예, 거거든요. 엄청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음, 나 너무 학교 가기 싫다. 학교가- 배우는 것도 없고 애들 아. 떠드는 것도 유치하고 그러니까 조숙한 아이 중에 그런 걸 호소하는 아이들이 약간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학교 가는 줄 알았어요. 중딩. 그러니까 이제 이걸 봐야 돼요. 이게 어느 레벨에 어떤 아이가 왜인지를 너무너무 다른 케바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4월 초까지 많이 옵니다. 학기 초 가서 김새서 오는 애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힘든 애들도 있고요. 근데 힘듦이라는 것 자체를 학폭이 있었다 이런 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아요, 요새는.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자기 기대치만큼 자기가 양껏 안 되기 때문일 때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있고 애들이 날 되게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환상을 가지고 학교를 갔는데 위협적이라고 느껴. 근데 실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예를 들면 어떤 애들이 있냐면요. 남고로 그러니까 남녀공학 중학교에서 남고를 들어갔어. 내지는 여중 중학교에 있던 여자애가 뜻한 바 있어가지고 특성화고에 들어갔어요. 디자인 뭐 이런 웹툰 이런 거로 갔더니 아무래도 와일드하잖아요. 말도 좀 세게 하고. 그러니까 근데 무슨 뭐 위협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말을 세게 하는 걸 통해 있어 보이려는 애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위협적으로 경험해. 그런 경험. 내지는 1학년에 좀 있던 애 하나는 중1 예쁘고 또 키도 크고 예쁘고 좋은 집안 아이고 근데 아이가 학교 친구를 다 못 사귀었어요. 못 사귀고 좀 겉돌아서 학교를 안 가겠다고 해. 그래서 부모님이 부모 찬스를 써서 전학을 시켰어. 할머니네 집으로. 근데 그래서 얘도 중2 겨울방학 때 잘 됐다 하고 있었는데 자기도 큰 꿈을 품고 갔어요. 그래서 갔더니 또 일주일 만에 안 가겠대. 왜냐하면 환대하지 않는다고. 근데 내가 그랬어. 중2 애들끼리 다 친해요. 이미 친해요. 이러면서. 그래서
속상하죠. 속상한 일인데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이 제 친구들이 얘를 왜 환대해야 돼요? 돈 내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지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처음이니까 뭐 안녕 앉아 이렇게 하는 거로 끝나는 거지. 막 와서 막 케어해주고 막 아무도 그런 거 안 하지. 그 자기가 먼저 가서 비비고 다니면서 이렇게 고개도 숙이고 여기 어느 그룹에 들어가야 제일 좋을까 생각하면서 있어야 되는데 초등학교까지는 또 부모가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피자도 먹이고 뭐 어디 사회체육도 같이 다니고 필드 축구도 가면서 어떻게든 하지만 중앙 중딩부터는 지가 부딪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상처가 돼. 그래서 안 간다. 가 되는 경우도 그렇게 위협이라고 느끼는데 위협이 아닌 위협. 그리고 학교라는 곳 자체를 불편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통스럽게 경험해요. 그러니까 불편과 고통을 구별해야 되는데 불편 정도로 고통이라고 여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많은 애들이 노캔 끼고 다니는 거 요즘 애들 다 이거 하고 다니잖아요.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끼고 하루 종일 다니는 이유가 자기 방 엄마 아빠가 일하시고 방학 내내 자기 방에서만 지내 학원도 안 다니고 그런데 그 정도가 얘한테 딱 조용한 그러니까 절간에 사는 애들인 거예요. 그러면 학교 정도에 갑자기 학교를 갔어. 학교에서 애들이 막 떠들면서 팍팍팍 부딪히고 막 하고 소리 지르고 하는 거가 애들이 시끄러우니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냥 막 미친 듯이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야 누구야 뭐야 이렇게 이거가 얘한테는 갑자기 야구장 온 느낌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얘는 이걸 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자기 방에 들어와 있으면 너무 조용하고 좋은 거지. 그럼 내가 왜 학교를 가야 돼? 인터넷도 있고 뭐 혼자 공부하면 찾아보면 검정고시 보면 된다는데 친구도 어차피 잘 못 사귀고 있고 친구한테 인기 있는 것도 아니고 가면 쓸데없는 수행시키고 라는 나름의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근데 부모가 생각해봐도 야, 이렇게까지 맨날 왔다 갔다 태우고 다니다가 힘들면 그렇게 꼭 그럼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부모는 본인의 중고등학교 시절에 괴로웠던 것들을 떠올리거든요. 뭐 맞았던 거, 그쵸. 뭐 힘들었던 야만의 거. 시대였죠. 그때는 그랬어. 체벌도 있고, 막 선생님이 막 차별하고 요새 교사 선생님들이 그 정도로 성의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돌이 애를 붙잡아서 막 때리고 얘기하고 막 혼내고 하는 건 참 성의 있는 선생님 생각도 들어요. 저는. 애를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근데 많은 선생님들께서 되게 요즘 조심스러워하시고 혹시 민원 들어올까 싫어하시고 하니까 어떨 때는 한 6년, 4, 5년 전과 너무 다른 게 숙려제도 너무 쉽게 쓰시고요. 그래서 가져오면 금방 사인해 주시고요. 뭐 이렇게 많은 제도들이 있긴 해요. 지금 숙려제도 있고 뭐 있긴 한데 정신과 자체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죠. 그런 워낙 많아서.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겹쳐지면서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많이 나가요. 근데 저는 부모님한테 꼭 얘기하는 거는 공교육 우선주의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공교육은 사회화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학교를 안 다녀도 뭐 대학에 갈 수 있을 거고 어차피 얘 학력에서는 그렇다고 얘가 서울대 가겠어요? 뭐 그런 아니거든요. 대학에 뭐 적당히 어디든 가면 안 가도 그만이죠. 요새 같은 분은 나중에 공부하고 싶을 때 사이버 대학이 뭐 학점 이수제를 해도 되고 뭘 해도 되는데 그래도 검정고시 보는 것보다는 학교를 그냥 매일 출근만 해도 등교만 해도 졸업시켜주고 거기서 애들 어쩌다 그래도 한두 명만 친구 있으면 친한 애 평생 가는 친구들 여러분 다 그 고등학교 때 친구들 조금 위에는 중학교 때 친구가 내 평생 친구들이 생길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사회화 그리고 점심 한 끼라도 좀 애들이랑 먹고 뭐 가끔 놀러 가고 연락하는 친구가 생긴다는 거 그걸 목표로 삼아보면 어떻겠냐고 라고 하는데 머리에 안 들어오죠. 왜냐면 자기는 친구 아무도 없어도 되고 뭐 날 아무도 안 좋아해주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배우는 건 아무 의미 없는 거 같고 부모가 들어봐도 맞는 말인 거 같고 얘는 집이 제일 조용하고 편하고 나만의 공간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조금 연령대 있는 분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거죠. 자기 방이 있은 적 없었고요.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라는 게 되려면 희귀꼬물이가 되려면 일단 자기 방이 있어야 돼요. 환경이 좋아야 돼. 그 물리적인 세팅이 있어야 돼요. 단칸방에 온 식구가 같이 사는데 아니면 언니 둘, 세 명이랑 한 방 계속 같이 쓰는데 어떻게 은둔형 외톨이 하고 있어요. 그게 싫어서 학교 가 있는 거지.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서 있고 친구가 떠드는 게 훨씬 좋죠. 언니한테 구박받고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한국이 중산층화되면서 생긴 문제거든요. 애 적게 낳게 돼서 각자가 자기 방이 있는 걸 아주 어릴 때부터 경험한. 그래서 자기 공간이라는 게 있으면서 살게 돼서 생기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 학교라는 공간도 위협적으로 느끼게 되는. 근데 그게 저는 제 주변에도 벌써 아이가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안 가는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되게 보편적인 현상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우리 때는 학교를 안 가는 건 상상을 못 하잖아요. 무조건 개근상 타야 되는 거잖아요. 12년 동안. 근데 요즘 부모들이 혹시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여지? 어떤 여지요? 학교 가기 힘들어? 뭐, 너 누가 힘들게 해? 아. 하지 마. 엄마가 다 해줄게. 뭐 이런 홈스쿨링 게까지.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학교의 공교육의 가치나 어떤 존재 이유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거나 약간 폄하하는 그런 부모의 뉘앙스를 또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혹시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 얘기한 그런 거죠. 본인들이 경험상 가봤자 필요 없을 때 난 싫은 기억밖에 없다. 죽도록 고생하는 기억밖에 없다. 사실 그런 게 기억에 오래 남으니까. 근데 그걸 함께 경험하면서 선생님 욕하면서 친해졌던 친구들하고 지금도 만나서 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생각을 잘 못하시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비벼도 답이 안 나오니까 뭔가 대반전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하시고 그게 15년 전엔 기러기였잖아요. 미국 보내는. 아, 유학을 보내는 네. 거. 그런 식으로 애를 떨어뜨려 주는 거였는데 지금 이제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얘네들이 이제 25세 돼서 다 쫓겨나부터 헤매고 다니고 있으니까 그 투자 이제 안 하게 됐지만 15년 전까지는 그렇게 약간 힘들어하는 애들 너 이제 갈 때가 됐구나. 중산층들도 조차도 굉장히 많이 보냈으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매번 그런 돌파구들을 찾는데 지금은 한국 사회가 상당히 발전하면서 홈스쿨링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생겼거든요. 인증 대안 학교도 있고 그런 데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래도 사회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 뭔가 부모로서도 독려를 해야 되겠네요. 학교라는 틀 안에 들어가고 관계를 계속 맺어나갈 수 있는 훈련을 그러길 바라는 게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근데 또 이미 그만두고 오면 왜 다시 돌아간 말은 못 하죠. 그때부터 또 어떻게 할까? 지난 4월 4일에 검정고시 시험이었거든요. 전 별의별 걸 다 외우고 정말 다양한 정보를 알고 계시네요. 8월 달에 보고 6개월 돼야지 볼 수 있고 이런 있어요. 근데 그런 디테일한 걸 내가 알고 있어야지 신뢰가 생기니까 아이들 보고 엄마들 만날 때 서로 안부 묻을 때도 중요한 부분들이긴 한데요. 그러면서 쭉 해나가는 과정들을 함께 가는 게 이제 정신과 의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가 좀 엇나가고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오죽하면 오겠어요 저한테. 예를 들면 정말 고민하다 오는 거거든요. 일단 제일 먼저는 뭐 상담을 일단 쉬게 하자. 2번 상담을 가면 되지 않을까. 3번 환경을 바꿔볼까.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당연히 그런 거죠. 너도 어디 아프다고 병원 바로 가는 거 아니니까. 오죽하면 정신과 왔겠어요. 근데 하지만 당장 좋아지지 않거든요. 당장 확실히 이런 거 없어요. 마침내 결국 언젠가는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3년, 4년 보는 거예요. 3년, 4년 이렇게 쫙 가다 보면 애가 21살, 22살쯤 될 때까지 크게 다치지 않게 해주는 게 제가 하는 일이고 감옥은 안 가게 하는 거고 혹시 성적인 거 생겨서 갑자기 막 이상한 안 좋은 일이 생기진 않게 해주는 거고 온몸이 문신 범벅이 안 되길 바라는 거고 오토바이를 탄다면 헬멧은 꼭 쓰게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대신 해주는 거죠 제가. 왜냐면 부모님들은 제일 나쁜 것들을 우리 애는 아닐 거라 생각하고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싶어 하니까 저는
내가 욕을 먹고 이제 그런 일을 단호하게 계속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16살 되면 제일 하고 싶은 게 오토바이 타서 돈도 벌 배달도 하고 그러면서 하는 걸 제일 원하는데, 그럼 저는 말려주세요 할 때 결국 말리다가 야 그래도 꼭 나와 엄마 얼굴을 봐서 헬멧은 써라 하면 걔가 엄마가 화를 내요. 그러면 타란 말이냐. 근데 이제 얘네들이 오토바이 딱 끊게 되는 제일 빠른 방법은 자기랑 타던 놈이 죽던지 크게 다치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 확실히 끊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만큼 참교육이 없어요. 근데 얘가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다리는 부러져도 돼요, 솔직히. 근데 머리를 다치면 그건 돌이킬 수 없는 데미지니까 헬멧을 쓰면 머리는 안 다치잖아. 다치더라도 그냥 뇌진탕이 나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황당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걸 생각하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고비를 넘기고 뇌가 자라나는 거예요. 철이 드는 거죠, 대충. 철이 드는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가 많은 아이들이고 하고 싶은 게 많은 애들일수록 좌충우돌을 하게 되는 거고, 그때 생기는 문제들에서 생길 수 있는 제일 나쁜 건 막아야죠. 근데 선생님께서 아이가 헬멧을 쓰게 해줘야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또 발끈하셨다 그랬잖아 그 부모가. 아니 그럼 오토바이를 허락하라는 말이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 엄마의 그 반응을 보니까 제가 그 아들의 심정으로 들었을 때 진짜 이러니까 우리 엄마랑 말이 안 통하지. 뭐 그럴 수 있죠.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근데 엄마도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드는 거고, 저는 그랬을 때 이런 겁니다. 결국 얘가 오토바이 사주란 말인가가 아니라 훔쳐타다가 문제가 돼요. 사주진 않죠. 동네에서 보통 아저씨들이 이렇게 걸어놓고 부부부 해놓고 어디 가잖아요. 배달하러 가고. 그거 훔쳐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딴 애들이 이제 저 아저씨 건데 제가 왜 타요? 그래서 찍고 그래서 걸리는 거. 그러다 이제 경찰서 가는 거고, 이제 그 코스가 더 빨라요. 그럴 때 거기 서 있는 거라든 뭐라도 집어 쓰고 타는 놈과 도망가다가 하는 애는 다르니까, 머릿속에서 그 생각을 한 번 있을 수 있게 심어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꼭 아이라 아니래도 어른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생각을 심는다라는 말을 가끔 써요. 그러니까 어떤 제안을 우리가 합니다. 단번에 하진 않겠죠. 필라테스가 좋은데 해볼래? 나는 그런 거 못해. 뭐 이렇게 했는데 한 2번쯤 그냥 지나가다 알았어 하고 또 지나가다 또 필라테스 거기 1대1은 괜찮고 조용하고 좋아. 아니면 6대1로 하면 그거는 돈도 별로 안 들고 나랑 같이 가자. 뭐 이렇게 나 가는 몇 시에 나랑 그날 시간 바꾸고 가. 아니야 했는데 한 2-3달쯤 후에 갑자기 생각이 날 수 있죠. 그렇네요. 갑자기 몸이 찌뿌둥하고 허리도 좀 뻐근한데 친구가 그때 같이 하자는 생각이 나. 그래서 그때 연락해 보는 거야. 야, 너 아직 거기 하니? 그럼 이제 좀 더 쉽게 갈 수 있거든. 운동이랑 시작할 수 있거든요. 애한테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제가 아까 결국은 당장이 아니라 언젠가는 얘기하듯이 그냥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텐데 너 이런 거 하면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거 생각해보죠. 하고 이렇게 틱 심는 거죠. 뿌리,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듯이. 죽을 수도 있고 어떤 놈은 꽃이 필 수도 있고 어떤 놈은 뭐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볼 때 손해 볼 일은 아닌 일들에 대해서 던지고 잊어버리고 있다 또 한 2달 있다 또 물어보는 거예요. 했니? 그럼 이제 언젠가 뭔가 어떤 기회가 됐을 때 머릿속에 원 오브 옵션스로 들어가면 너무 좋은 거죠. 꼭 그걸 내가 했는데 어떻게 네가 안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냥 나는 이 사람에게 필요한 제안을 하는 거고, 특히 청소년은 더욱더 부모나 선생의 말을 들어서 그대로 받아서 하면 너무 기분 나쁘고 재수없는 일이거든요. 왜냐면 그러면 그 순간 내가 이 사람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되잖아요. 왜냐면 나의 1번은 부모의 손바닥에서 벗어나는 게 프라이머리인데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내가 봐도 맞는 말이지만 그거를 인정하고 하겠다라고 그 자리에서 하는 거는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서 그 틀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게 되죠. 와, 너무 재밌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한다고 일단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 사춘기 아들하고 대화를 하던 그 장면이 확 떠오르면서 그 친한 여자 친구가 있어서 저는 이제 여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뭐 초코우유라도 사주면 좋아할 거야. 도서관에서 만나면 하나 사줘. 이러면은 엄마 말 들으면 진짜 망할 것 같아. 엄마 자꾸 이상한 조언하지 마. 그러니까 이미 턱 던져줬을지도 몰라요. 말을 안 했을 뿐. 조금만 심어준 거 아니에요? 네, 계속 그럼에도 이렇게 심어줘야겠네요. 생각을 계속 심어주는 일을 멈추지 않고. 생각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최소한 사고는 덜 치니까. 네. 그리고 베스트가 아니라 뭐 하겠다면 땡큐지 뭐라는, 그러니까 되게 관대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우리의 불안은 저 집에는 뭘 한다던데 얘가 이럴 때가 아닌데 쟤는 뭐가 좋다고 뭐 한 게 있다고 자빠져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을까. 복장에 터지는 거죠. 네. 근데 그건 아니니. 그리고 뭐라도 얘가 시험 때라고 뭘 챙기기 시작하네. 뭐 이러면 이제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한테 뭐 어디서 다운 받아 놔라 뭐 이런 소리 하기 시작하면 얘 머리 얘 개념 안에 시험이라는 게 드디어 시험이라는 개념이 들어와서 뭔가 작동하기 시작했구나. 훌륭한 일이다 진짜. 라고 긍정적인 호기심과 감탄으로 특히 남자애들은 더 그런 게 있으니까 좀 늦으니까 한 2년 정도씩은 거꾸로 여자애들은 그 불안을 좀 줄여주는 게 좋고 잘해야 되고 틀리면 안 되고 막 자기가 공부도 잘하면서 인기도 있어야 되고 막 그런 두루두루 잘해야 되고 누구 한 명이 자기 싫어하거나 좀 애들이 따돌리고 막 이러면 예민하죠. 견딜 수 없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잘 다독여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들 해주셔서 정말 공감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양육하고 육아하는 분들이 오늘 독자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서 오늘 좀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Q&A 세션 계속 이어갈 거라서 어떤 질문을 하는 게 좋을까? 우리 아이에 대해서 혹은 나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거리를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해금 연주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떤 곡을 들려드릴까? 오늘도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매번 콘서트 직전까지도 고민을 하는데 하지원 교수님께 여쭤봤어요. 김민기 선생님의 노래 좋아하세요? 이 책 속에 어떤 연극 연출하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네. 네, 그래서 그 운동권 학생과 러브 스토리로. 네. 이 책에 있어요? 그게? 네, 이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들 들려드리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 혹은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올리고 혹은 정말 내 새끼지만 정말 혈압 오르는구나 그런 아이에 관한 이야기 어떤 질문을 할까 여러 가지 생각하시면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민기 아름다운 사람들 들으셨습니다. 참 정신과 선생님을 이렇게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계속 제 문제를 얘기하고 싶어져요. 저 공연 전에 너무 떨리고요. 너무 막 연주 준비하는 기간 동안 스트레스가 심하고요. 뭐 그런 이야기들, 뭔가를 막 털어놓고 싶은 그런 존재가 정신과의 선생님이 아닐까 싶고요. 저의 이야기보다는 오늘 정말 힘겹게 이 강남 한복판을 뚫고 교통체증을 뚫고 오신 독자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해서요. 그런 질문들을 더 좀 적극적으로 많이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정신과 전문의이신 손성은 선생님 오셨었거든요. 손성은 어디 갔어요? 네, 그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정원 선생님하고 레지던트 네, 기간. 밑에 연차 네. 밑에 밑에? 아니, 한참 밑에. 네. 네. 같이 보내셨다는 네. 말씀 들었고요. 예. 잘 아시고 이렇게 안부도 궁금하다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손성은 선생님은 대치동에서 이제 그 개업하신 지가 굉장히 오래되셔서 또 그 대치동 쪽의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셨었고 그쪽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많은 문제에 직면한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 해주셔서 그 오신 독자분들이 정말 많이 울기도 울고 좀 자기만의 고민들 속 깊게 나누어 주셨었거든요. 그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서 오늘 오신 분들의 이야기도 한번 하정원 선생님 만나기 정말 어려운 분이잖아요.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벽 달님께서 또 이렇게 스타트를 해주셨고 또 두 번째로 질문을 해주시는 분께 제 음반을 한 장 선물로 드릴게요. 네. 어떤 분 네. 책을 많이 쓰셨는데 네. 책을 지금은 덜 하시겠지만 처음에 책 쓰시거나 쓸 때 좀 두려움 같은 거는 없으셨는지 그러니까 예. 어떤 팩트로 공격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의견을 공격이요? 수도 있고, 뭔가 쓰면서도 이게 어떤 그런 확신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해지거나 이러면서 책을 다른 블로그 글이나 아니면 논문 같은 것도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데 책은 정말 딱 박제되어 버리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책을 낼 때 어떤 두려움 같은 거는 없으셨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해요. 두려움 그러니까 저는 라이터스 블록 얘기한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글이 안 나갈까봐 무서운, 안 나오는 거에 두려움, 그 책 한 권 못 끝낼까봐 두려움들 사실은 일반적인 저는 그런 그것도 저는 뭘 쓰는 거는 남보다는 쉽게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재능이 뭐니 그러면 설렁설렁했는데 중급 가는. 그러니까 근데 그렇네요. 탁월해지는 것과는 완전 다른 얘기지만 음. 했더니 감을 좀 잡네? 아니 요리에 맛을 금방 맞추네? 음. 스키 반나절 탔는데 중급 가서 타고 내려오네? 그러니까 그럼 자기가 이제 좋아하게 되죠. 좋아하게 되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실력이 다른 나의 또래보다 늘고 그러면 거기에 계속 머무를 동기부여가 되고 그러면서 좀 더 괜찮은 반응을 받게 되면 어느 경지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갖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의 크기가 상방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첫 시작도 첫 재능이 중요한 거고 근데 그건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재능. 만약에 100명 중에 그건 한 10명 정도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모두가 피아노를 친다고 해서 프로가 되는 건 아니고 임윤찬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방은 또 완전 다른 넘사벽의 완전 세계가 탑티어로 가는 가려면, 거는 네. 그건 내가 가는 노력과 상황과 또 다른 음. 정말 타고나다기보다 뭔가 이렇게 딱 타이밍도 잘 맞는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저라는 사람은 질리지 않게 계속 쓰는데 상방은 큰 거 같지는 않은. 너무 겸손하신 것 진짜 같은데요? 그래요. 그렇다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제가 쓰는 게 도발적인 책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무슨 과학 서를 쓰더라도 요새 같은 경우에는 뭐가 팩트가 틀려서 이렇게 문제가 될 일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보 검색 자체가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리고 세 번째로는 편집자를 믿으니까. 크로스 책들을 이왕이면 내가 몰랐던 거, 내가 틀렸던 거, 내가 알고 내 자료에서 썼는데 좀 하면서 다 하는 게 좋은 편집자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털겠지 하고 나도 마지막에 그런 부분들은 또 다 찾아보거든요. 선생님 이 부분 좀 안 맞는 것 같으면 저도 요새는 그런 거 찾기가 너무 쉽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 저는 이제 그거를 자꾸 찾아서 그 팩트를 확인하느라 그 흐름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준비해 놓은 전 글을 쓴다는 거는 중국 요리 하는 것 같아요라는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와서 요리 식당에서 제일 많이 하는 시간을 보내는 건 밑재료 만드는 거잖아요. 재료 막 호들치, 야채도 썰어놓고 고기도 썰어놓고 다 소분해가지고 다 만든 다음에 주문이 들어오면 불 확 올려가지고 쭉쭉쭉쭉 금방 웍에다가 막 만들죠. 만드는 시간 자체는 정말 금방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요리하는 거 같이 막 오랫동안 막 12시간을 끓이고 또 놔뒀다가 다시 뭐 소스를 만들어서 여러 군데 만들어서 이게 아니라 글은 일정한 그 호흡과 흐름대로 중국 요리 하듯이 하는데 대신 준비를 정치하는 시간을 좀 굉장히 많이 들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은 좀 그래도 그런 거 없이 원래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쓰고 에세이니까 그게 아닌 좀 과학서 내지 인문교양서를 쓸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블루프린트를 만드는데 제일 많은 시간을 써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하나를 이제 금방 하루에 하나씩 계속 쓰면 한 몇 달 안에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직업이 있으면서 계속 책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서 이 스트레스 책 같은 경우도 한 4개월 걸렸었거든요. 근데 쓰면서 그러니까 에세이보다 더 쉬웠어요, 저는. 왜냐면 에세이를 쓰면서 아까 그 두려움 있잖아요. 우리 말씀하신 두려움이 이제 팩트가 틀릴까요? 두려움을 얘기하셨다면 저는 이 얘기를 내가 해도 되나? 그쵸. 이 공감 가요. 네. 근데 굳이 이걸 내가 지금 말씀이 남는 책에다가 근데 이 얘기 내 개인적인 얘기를 어디까지 하는 게 맞지? 라는 그 수위 조절에 대한 고민들의 내 생각의 흐름은 조금 쉽게 쓰고 좀 나도 좀 오픈하고 그러면 써야지 하면서 쓰지만 거기서 딱 멈추게 되는 몰라 하고 쓰기도 하고 근데 꼭 몰라 하고 썼으면 편집자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선생님 얘기 살리셔야 돼요 이런 마치 그렇죠. 우리 예능 나가서 막 떠들면 제일 민망한 부분만 편집해서 나가듯이 그 두려움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그런 거 하셨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1년 반 전에 쓴 책이니까 내가 연극했던 얘기 왜 나오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썼구나 여기. 그래서 괜히 썼네 하는 그런 생각은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뭐 써놓고 뭐 저자도 기억을 못하는 거라면 더 많이 써도 될 것 같아요. 네. 나도 그냥 망각을 한다. 네. 그러면은 뭐 얘기 네, 저는 정말 내가 오픈하고. 썼었나 싶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표절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저자들은.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제 책을 나중에 보시면 출판사가 막 다른데 사실은 한 명이 계속 학교 회사를 옮겨가지고 한 명이 제 책 8권을 했어요. 그래서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한 8권 좀 꾸준히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제 책을 많이 만졌으니까 선생님 그 표현은 저기서 썼던 근데 나는 내 흐름대로 내 사고의 흐름대로 글을 쓰니까 제가 넣고 싶은 모듈 같은 얘기들이 있거든요. 비유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례나 이야기들이 요 흐름상 요 얘기가 나오는 게 딱 좋은 거 있죠. 그리고 4, 5개월 동안 책을 쓰니까 앞에 이미 썼던 얘기가 뒤에 또 나오기도 해요. 흐름상 요 전개상 저는 요 얘기가 요 설명을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편집자 다 드러내 주거든요. 아니 요게 남길지 앞에 할 걸 날릴지 아니면 한 번 더 이렇게 2번은 얘기하시죠. 왜냐하면 스트레스 책이라면 스트레스란 뭐 이런 거고 뭐 이럴 때 어떻게 반응이 와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들어가야 그 얘기상 설명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가 표절. 그러니까 옛날에 썼던 뭐 정말 클리셰 같은 뻔한 표현을 또 쓰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소설 쓰는 사람들 극혐하고 욕 먹죠. 그런 것들을. 이 사람 뭐 어디 나왔던 그 얘기 또 썼다. 아니면 그 등장인물한테 썼던 어떤 표현을 이 책에서 또 썼다. 이러면 이제 겁나 욕 먹는. 특히 미국 영문학 쪽에서는 이제 똑같은 단어 여러 번 쓰거나 그러면 막 욕 먹고 하듯이. 그게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소설을 쓰면서 같은 단어 하나도 안 썼다 이렇게 막 자랑이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은 좀 있는 제 편이고요. 많이 쓰니까. 근데 이제 신규 독자들이 계속 유입이 되다 보면 예. 뭐 그 모든 책들이 다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쵸. 그래서 자유롭게 창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들고 내가 뭘 썼는지 기억을 못할 정도로 많이 쓰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네. 들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창작을 이어가면 그런 두려움을 잊는 네.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실까요? 예. 네. 좀 전에 그 프랩 과정의 중요성 예, 예, 예. 저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계속 창작 활동을 음. 하시는 분들 뵈면은 제일 물어보고 싶은 거는 컴퓨터 안에 폴더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저는 그래서 아까 에버노트도 말씀하셨고 저 에버노트 써요, 저는. AI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오더링을 하시는지가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에버노트를 쓴 지 한 15년 됐고요. 유료로. 그래서 락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에버노트가 좋은 게 에버노트를 유료로 쓰면 모든 기종에 다 무제한 쓸 수 있어서 핸드폰, PC, 아이패드, 내 병원에서 쓰는 일반 PC 등등해서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니까 뭐 보다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집어넣고 폴더링 다 해놨거든요. 그리고 제가 썼던 글도 아카이빙 해놓고 그런 걸 하면 나중에 검색만 하면 너무 많이 뜨긴 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계속 이렇게 모으는 일을 한쪽에서 쭉 하고 있고요. 편집자랑 내 기획 저는 이제 다 쓰고 갖다 주고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약하기 전에 한 80%의 목차가 완성된 상태에 글을 이제 계약을 하는데 그럼 이제 이 책도 제가 한 20개 정도의 이런 거를 쓸 거예요 하고 보내준 것 중에 내가 골라서 쓴 거고 그거를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명언 중에 명언 메시지 이런 숏 메시지 막 보면서 그걸 이제 한 가지만 다 하면 안 되니까 뭐 심리 하나, 관계 하나, 뭐 감정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쭉 모아놓은 걸 한 거고 이런 스트레스 책 같은 것도 그 목차를 대강 만들면 그 목차의 소목차들을 만드는 거고 소목차까지를 이제 편집자랑 같이 만들어요. 선생님 이렇게 해서 분량은 대략 한 챕터가 20매 정도, A4가 3, 4장씩 40개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들어갈 내용을 에버노트를 계속 뒤져가지고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어서 MS 워드에 다 집어넣거든요. 그 링크랑 일반 내용을 그럼 그게 한 50매쯤 돼요 이제. 그럼 이제 거기에 맞춰 쓰기만 하면 돼요 나는 순서대로. 그러면서 또 필요한 건 검색. 요새는 너무 좋은 거는 AI가 있으니까 전 같으면 제가 에버노트에 있는 걸 다시 막 다 쳐넣어야 되는데 대강 이런 내용이야 하고 찾아주면 얘가 링크랑
출처랑 다 찾아주니까. 어.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편한 거였네. 이 전에 쓰던 것보다 훨씬 편해져서.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그걸 내가 옛날 같을 때 그거 써놨던 책을 다시 찾아가서 막 논문도 읽고 막 찾아서 그러면 3, 40분, 1시간이 걸렸을 텐데 훌륭한 조교가 있는 거예요. 옆에 그러니까 리서치 어시스턴트 하나 있어서 얘한테 내가 요 링크랑 요 사진 집어넣어주면서 이거 원 출처를 찾고 이 실험을 자세히 설명해줘. 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내가 보고서 그럼 이거 이렇게 입말로 바꿔 쓰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훨씬 좀 나아지. 저는 보통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지금도 네. 뭐 하나 작업 시작한 게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요리에서 뭔가를 모아놓으셨는데 전혀 다른 분야에서 쓰는 이거를 이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컴업하는 거 같은 거는 그냥 생각하셔서 예. 딱 떠오르시는 하다 보면 네. 얘들이 가져오기도 하고 에버노트의 제일 나쁜 점은 검색 기능이 썩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딱 잡아대지를 않아서 그렇지만은 근데 그러면서 이게 한 몇만 십만 개쯤 있는 그 내용들에서 이렇게 쭉 검색해서 보는 거예요. 보다 보면 이제 위아래 막 넣고 넣다 보면 이제 이런 얘기 저게 넣으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그거 한 2달쯤 해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 요 앞부분에서도 뭐라고 써놨냐면 제가 팬트리라고 얘기했거든요. 팬트리를 꽉 채워놓은 요리사 같다고. 명언이 막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명언뿐만 아니라 정보, 문장, 사례, 일화 뭐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 놓은 것들을 몇만 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가 제 입장에서 이제 팬트리를 다니면서 이제 거기 이거용 재료들을 이제 모으는 작업 한 2달 넘게 해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걸 거의 손 안 대고 그대로 하는데 그럼 좀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 버리기도 하고 그때부터 이제 그러는데 보통 그렇게 해서 한 3, 4개월 쓰면 한 권이 만들어지는 작업입니다. 오늘 은근히 그 책 쓰기에 관한 질문들이 많네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아이 얘긴데요. 예. 아이가 ADHD 경계에 있어 보인다면 빠르게 상담을 받아보는 몇 살이에요? 15살이요. 근데 그거 갖고도 그걸 갖고 있는 아이는 자가 진단이 안 된다고 들었어요. 왜 자가 진단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네. 근데 그게 하나의 핑계가 될 수도 있고 위안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의심이 된다면 빠르게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은지 아니면 글쎄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어요? 그 정도는 하는 거. 예. 근데 기대치가 높으면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기대치 집중력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세칭 말하는 주력결핍 과잉행동장애라는 거는 뇌 미성숙에 의해서 생기게 된 신경발달장애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과거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력을 요구하는 정도라는 거는 내가 무엇을 원하냐에 따라 너무 달라지는 것이라서 만약에 100명이 줄 서가지고 집중력도 이제 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키. 그래서 키가 너무 작아. 그래서 95 세치 이 복선 맨 끝에 있으면 누가 봐도 문제겠죠. 그건 어느 세상에 가도. 근데 그런 애들만 옛날에 문제였다면 한국에서 만약 요새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애들이 영어 학원 다니면 미국 영어 교과서 들고 이렇게 돌돌돌 많은 거 들고 다니는 그 동네 애들이 벌써 3시간씩 강의를 수업을 듣는단 말이에요. 말도 그러니까 원래 흔히 이제 심리나 소아정신과 선생님들이 흔히 말하는 거는 1학년 10분, 2학년 20분, 3학년 30분이라고 하거든요. 애들이 이제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몬 수학이 15분이야. 이런 얘기예요. 구몬이 15분인 이유는 이렇게 2개 정도 하고 애들이 한 번 하고 딴 거 하고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30분 이상 하지 마라 이런 얘기인데 애들 3시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도한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그리고 난 내 욕구도가 높으면 70등 밖에 애들이 문제를 경험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175인데 만약에 한국에서는 부끄럽지 않은 키인데 네덜란드에서 고등학교 다니면 너무 괴로울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내가 농구부에 들어갔어. 그럼 또 너무 괴롭겠죠. 땅꼬마 소리 듣겠죠. 180대 초반이라도. 그러니까 그 세계가 있는 걸
고민해봐야 되는 건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살 정도에서 고민이 되는 아이는 대개는 지능이 좋은 아이가 컴펜세이션 했던 애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남들 2시간 하고 30분마다 탁탁탁 끝내던 애들이 이제 드디어 정말 2시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이제 지구력이 떨어져서 문제가 생기는 이제 그런 요령 부리다가 이제 생기는 아이들이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내가 뭘 요구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뇌는 25살까지 자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18살이면 키는 다 크지만 PG과 MRI를 찍어보면 이제 뇌 자체의 성장은 25살까지 일어나고 남자애가 2살 정도 느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15살 때 확연히 차이가 좀 남자애들 여자애 차이가 좀 나는 거고 그래서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철든다 이런 소리 듣는 것도 과학이네요. 그때가 딱 그런 시기니까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할 때 어떤 걸 원하는고 기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꼭 뭐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봐도 좋아요. 이제 안경을 써야 될 땐가? 그러니까 우리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기 난 운전할 때만 쓰는데 같은 그 필요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이상한 생각으로 뭐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그건 좀 이렇게 상대적인 맥락적인 부분에서 봐야 되는 면이라서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도 있고요. 보시면 중학생 그래서 의외로 20살 넘어가지고 성인이 돼서 처음 진단받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좋은 대학 다니고 하는 친구들 중에도 멀티태스킹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지니까 그때 이제 알게 되는 거 있죠. 이랬네 하면서 그런 경우들도 볼 수 있고요. 고맘때쯤 애들에게는 멘토링을 어떻게 해주세요? 너무 케바케겠지만 모르겠어요. 그건 뭐 케바케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뭐 그냥 학교 잘 다니고 재밌게 지내고 밥 먹을 친구 있으면 네, 되고.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을 가는 거로 확실한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있긴 하죠. 그게 공부 중독에 우리가 써놓은 정말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지만 한국엔 존재하니까 서영국 하이스트 포스텍 뭐 유니스트 키스트 그 다음에 의수한 그 의치한 뭐 그다음에 뭐 약수 뭐 이렇게 한약수 뭐 이렇게 이걸 다 합치면 3만 명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3만 명 낳을 때까지가 아니라 지금 100만 명일 때도 한 3만 명 지금 한 30만 명 30만 5만 명이라 쳐도 한 2, 근데 N수를 계속 돌고 있으니까 또 더 적은 애들이라 볼 수 있는데 이제 2만 5천이라고 칩시다. 2만 5천 3만 그럼 한 반에 한 30명 35명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반에서 1, 2등 해야 돼요. 그렇네요. 그것도 이제 쉽지 않아요. 근데 반에서 한 7, 8등, 뭐 10등 언저리 하면서 그 10등의 의미가 우리 60명일 때 10등의 의미랑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5, 60명이 한 반에 있을 때 반에서 5등, 6등 하는 애랑 30명 있을 때는 5등, 6등은 20% 하이거든요. 그러니까 3만이 되려면 2만에 3만 등 안에 들기 위해서는 최소 그냥 안정적인 2등 안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중학교까지는. 그 아이들은 확실히 도움받을 확률이 높은. 공부로 인해서. 그러니까 공부로 좋은 대학을 가고 그게 자기 인생에 저같이 이제 한 번에 의대를 가고 그 제 삶에 큰 방어막이 돼주는 방어막이자 발판이 돼주는. 근데 그게 모든 사람이 있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ADHD 얘기나 그런 얘기들을 하실 때도 그리고 각각의 재능들이 있는데 18살 때까지는 예체능하는 애들 제외하고는 공부라는 능력치가 가장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재능 영역이 공부를 잘하는 몇 가지 재능들이 있는데 요령껏 공부하고 잘 맞추고 잘 정리하는 그게 25세 이후에도 지속되는 건 아니죠. 25세, 30세를 넘어갔을 때는 뭐 성실함, 사회성, 태도, 뭐 그다음에 친절함을 보일 수 있는 것들, 다음 타인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능력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는가가 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을 잘 가꾼 친구들이 뭐 자기 업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영업을 한다든지 사람을 막 찾아가서 막 꼬셔 막 그래서 자기 친구들 주변을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일을 만든다든지
그러면서 아까 말한 그 18살까지 공부 잘하는 애들 부려서 쓰는 거죠. 자기는 팔러 다니고. 그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삶은, 우리 아이들의 삶은 또 나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긴 여정인데 그 여정 안에 그 시기별로 그 삶의 어떤 시기별로 필요로 하는 좀 더 빛나게 될 재능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각자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재능이라는 건 다 없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공통분모이지만 그게 키울 수도 있는 재능도 저는 한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성실함이라고 생각해요. 티나지 않지만 실은 그게 있는 친구들이 굉장한, 농경 사회를 기반으로 한 한국의 조직 사회에서는 굉장히 인정받는 재능이에요. 그래서 블라인드로 사람 뽑을 때 GPA만 보는 이유도 그래요. 4년 총점을 봤을 때 그게 그렇게 나쁜 방법이 아니라는 게, 다른 직무평가 이런 것도 하지만은 만약에 정말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2.3인 진짜 천재인데 자기 좋아하는 몇몇 과목 빼고는 성적이 별로 좋지 않은 친구랑 GPA를 4.0을 찍는다는 건 겁나게 성실한 애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요구하는 뭐 토익 몇 점, 뭐 몇 점을 다 봐. 얘 진짜 힘들게 살았구나 싶은. 근데 그런 친구는 예를 들면 그냥 까놓고 말해서 얘랑 정말 입결 너무 다른 뭐 지방의 사립대를 나온 친구지만 얘는 일 잘할 거거든요. 왜냐면 조직이 만들어진 기업에서 원하는 탁월함은 필요 없어요. 일개미들한텐 성실하게 시간 돼서 9시에 와가지고 7시까지 시키는 거 하고 군소리 안 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여기를 다니게 돼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안에서 성실함과 대인관계 능력을 가지고 지내다 보면 조금 고마운 일이죠. 라고 저는 그리고 그 성실함은 점점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볼 때 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뭔지를 보려고 하는 것도 되게 필요한 게, 여기서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저한테 이제 와서 평가를 하고 성인이건 아이건 이제 우리 전공의들한테 조금 얘기하는 거지만 뭐가 문제예요 하고 자꾸 오잖아요. 찾아올 때 한편으로 계속 봐야 되는 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무엇인가를 함께 봐야 될 필요가 언제든지 있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린 그 문제를 없애러 오지만 문제가 없애는 것도 우리의 목표이긴 하지만 자산이 1도 없는 사람과 상당히 자산이 충분해. 뭐 이런 부모님이 되게 서포티브하고 엄마 아빠가 직업이 분명히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멀지 않은 데서 다 있고 쭉 해보니까 친구들이 있어. 아까 우리 친구 얘기 많이 했잖아요. 몰려다니는 애들이 있어. 굉장히 뭐 자해자살 막 하고 막 이상한 짓 하지만 의외로 애가 3등급 이상이야. 예를 들면 아니면 영어를 너무너무 잘해. 아니면 얘가 그런 식의 이제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있는 친구들은 확실히 낫거든요. 그리고 그게 밸런싱을 만들어주는 거고 견뎌내는 힘을 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것들이 의외로 많죠. 그게 이제 배우자를 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배우자를 볼 때 자꾸 나중에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것만 자꾸 눈에 보일 수 있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이제 보고 그 좋은 것들 중에 특히 내가 중요하다 여기는 것이 있다면 몇 가지 결점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과 배타적 계약 관계를 맺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그러시면서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녀의 장점들을 한번 잘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예. 다른 교수님과 에피소드 얘기하시면서 사회성이란 자신의 평판에 대한 예민함과 함께 키워지는 것이다. 뭐가요? 사회성. 예. 네, 자신의 평판에 대한 아, 예민함과 맞죠. 함께 키워지는 것이다. 그렇지만 어른이 되면 확실히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하셨었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어른이 되면 내가 싫은 사람 안 만날 수 있고 그렇죠. 이제 그럴 수 있지만 네, 아이들은 그러니까 학교를 탈출하면 모르겠는데 탈출하지 않고 그 학교란 사회 안에서 살아가면 막그 싫은 것도 견뎌야 되고. 그렇죠. 네, 그거 어떻게 견디게 할 수 있을까? 아, 그거요? 네. 잘 아시겠지만 중딩과 고딩은 되게 다르고요. 초등인데 초딩은 네. 부모가 좀 도와줄 수 있고요. 엄마가 그냥 같이 밥도 뭐 이것저것 할 게 많잖아요. 하다못해 사회체육이라도 하고 뭐 어디 갈 때 같이 좀 뭐 예? 생일이라도 가죠. 예. 생일이고 하는데 중딩은 좀 뭐가 있냐면 7, 8명 그룹에 들어가야 되는 게 있고 고딩 되면 3명짜리 깊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그 안에서 자기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욕심을 일단 버려야 된다는 거. 일단 1번.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 애들은 흥미롭게 각자 나는 이거 담당이라는 게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얘기하는 흥미로운 게 유치원 아이들한테 누가 축구를 제일 잘하냐면 다 저요예요. 다 저요 막 이래요. 근데 초1, 초2쯤 되면 제요라고 하기 시작해요. 우리 반의 축구는 제가 제일 잘해요. 그럼 영어는 제요. 그러니까 각자 나를 지키는 나라는 사람의 자긍심을 갖게 하는 초5, 초6쯤 되면 아이들이 우리 반에서 나는 이 역할 있죠. 약간 광대 역할 하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잡학 지식이 너무 많은 애도 있을 거고 어떤 애는 힘이 센 애가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는 애들이 이제 할 게 없다 느끼는 애들이 좀 힘들어지는. 하다못해 얘는 뭐 만화를 그림을 잘 그려요. 아니면 뭐 저 아이돌 중에 누구누구를 너무너무 좋아해. 덕질을 해. 하면서 이제 얘 이제 쓸모가 생기는 그런 것들이 얘 하면 떠오르는 그 뭐가 생기게 하는 거 있죠. 그거가 생기면 참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한 중딩부터는 초딩 마찬가지인데 사회성 평판이라는 생각을 할 때 너무 평판 그런 막 멋있어 인기 이게 아니라 쟤 하면 떠오르는 부분에서 쟤는 저기 만화 되게 좋아하는 애야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떠오르면 좋고 그 다음이 친절해라라고 저는 얘기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 정도면 된다. 막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인기 있어요, 막 그런 일이 막 들으면 무서워하라고 저는 어른들한테 언제든지 그 사람들은 널 욕할 거다. 근데 그냥 친절한 정도가 되면 어떤 내가 나쁜 상황에 들었을 때 첫 이야기가 그 사람 그럴 리가 없어란 말이 나오면 딱 좋아요. 실수겠지. 근데 그럴 줄 알았어가 아니에요. 근데 평소에 친절하던 사람한테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하다못해 아파트에서 인사 잘하고 뭐 이렇게 작게 하고 뭐 작은 얘기하고 뭐 짐 들고 있으면 조금 도와주고 그 정도의 작은 베품. 근데 그렇지만 신세를 졌다는 얘기까지는 느낌까지는 없는 정도. 부담스럽잖아. 막 그냥 바치고 막 내 거 막 내가 제일 좋은 거 막 주고 이런 그런 인기 있으려 막 비싼 거 나눠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짝 웃으면 서로 인사하고 너무 선 넘지 않고 그러면서 친절하면 무해한 아이라고 느끼면서 그냥 긍정적인 게 약간 있는. 그러면 어떤 일에 휘말렸을 때 애들이 막 누굴 얘를 좀 찍어서 욕하려고 할 때 애들이 얘를 왜 그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되는. 그러니까 평판이란 건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쓸모도 있고 얘는 이거 하는 애니까. 2번 우리 반에서 얘는 주로 포스터 그리는 애 뭐 이렇게 돼 있으면 2번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니잖아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건 작은 베품을 하면 되는. 그 정도가 우리가 보통 살면서도 그 정도면 딱 적당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삽니다. 네. 보편적인 선에서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셔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예, 네. 이해했어요. 질문 아니고 이제 저는 선생님을 심야치유 식당부터 감사합니다. 읽었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요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내용은 뚜렷이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요리를 먹은 것처럼 느낌이 되게 좋게 남아 있는데 아까 그 진료실에서 너무 극적인 거를 많이 보셔서 이제 드라마틱한 거를 쓰실 생각이 없으셨나 그렇게 혼자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 해화동의 벙커원 생활기술 상담소 아, 하실 예. 때랑 뭐 엄마의 북스 마포 쪽 가셨을 때랑 또 종로에도 아유, 하셨을 때 또 항상 또 예, 감사합니다. 찐팬이시네요. 와, 그래서 찐 독자시네요. 외부 활동을 재개해 주셔서 너무 어. 기뻐요. 이제 또 네. 책을 내시면 와. 많이 하시니까 또 제가 또 진료실에 또 한 달, 한 두 달 정도 갔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제 얼굴이 낯이 익으신지 궁금해가지고. 왜냐면은 다음 주 월요일에도 또 갈 거거든요. 아, 오토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신간 북토크도 가실 예정이고. 네, 그래서 얼굴 도장을 찍어 아, 질문을 네. 했는데 아 제가 원래 이제 북토크를 좋아해서 재작년에는 한 1년에 한 2주에 한 번 정도 아, 갔었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와. 하지원 작가님은 거의 중식으로 따지자면 여경래 셰프나 후덕죽 셰프나 그래서 더 좋아하는데 네, 일단 저의 팬으로서는 드라마틱한 어떤 아. 책을 내주셨으면 하는데 이제는 제가 이제 접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팬인 이유는 어떤 지혜라든지 책을 읽으신 거를 많은 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 선한 동기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네,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원 하트도 잘 아, 그거 보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팬클럽 회장님이신 거죠? 네. 아 원래 책을 좋아해요. 네. 책을 좋아하고. 근데 또 워낙 네. 좋아하는 작가님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그 뭔가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써달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더 궁금하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네. 어떤 개인적인 에세이니까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해온 질문에는 작가님 뭐 이런 고난은 어떻게 넘으셨나요? 정말 드라마틱한 뭐 어떤 모험이 있으셨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이 사실 많았는데 오늘 오신 독자분들과의 대화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뭔가 이렇게 질문의 방향을 바꿔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저처럼 또 여기 오신 팬클럽 회장님처럼 작가님의 이야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줬어요? 아, 그렇다고? 네, 질문은 예, 아니고 예, 예, 예. 그럴 것 예,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뭐 그냥 저는 계속 쓰니까요. 근데 이제 연령대가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감사히 이제 저랑 같이 늙어가고 계셔가지고 제 독자들이 감사하게 여기면서 지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국리를 아직은 좀 이렇게 쓸 것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 느낌이라서 내년 1월, 2월에도 하나 좀 나올 와. 겁니다. 예. 준비가 네. 다 끝나서 이제 써야 되는데 무서워서 시작을 못 하고 있어요. 어떤 주제인지 아, 예. 뭐냐면 이 세상에는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되게 많은데 우리는 그러면 왠지 얻어 걸리는 것 같은 생각들을 해서 잘 고민해가지고 최선의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이건 운명이라고 여기든지를 더 많이 세계관적으로도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약간 회색 같은 동네를 인정하는 게 우리 삶과의 심리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할 것 같다라는 과학서, 교양, 인문교양서, 약간 철학적인 그런 책을 이제 준비하는 중입니다. 이 책 속에도 우연과 운에 관한 이야기들이 은근 많이 있어요. 예, 있어서 있죠. 되게 재밌었고요. 저는 점점 네. 나이가 들수록 그 생각, 경험이 많아지고 다양한 사람들을 볼수록 아, 인생은 운빨이구나. 결국은 어떻게 네. 보면. 근데 그게 다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겸손해지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인 사람들은 자꾸 이제 운명적으로 나를 아까 우리 얘기한 거 비극이 자꾸 일어나고 있다라고 운명적으로 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여기는 회양들이 있고요. 종교도 그러고 다 사주 다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운명을 거스르는 사람이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약간 다른 각도에서 다른 스타일로 이제 얘기하는 책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이게 묘하게 연결되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운이나 우연은 불확정성인 예,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어떤 불확정성을 통제하고 싶은 그런 욕망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튼튼한 자아라는 게 그 불안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어떤 불확정성을 견딜 수 있는 힘이라는 문장이 굉장히 좋았어서 예. 이 문장을 하나 마지막으로 좀 공유를 하고 제가 예. 연주를 들려드리고 예. 마지막으로 작가님의 또 마지막 멘트를 듣고 마치면 좋을 감사합니다. 거란 예.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119페이지에 나오더라고요. 참 좋았어요. 애매한 것, 명료하지 않은 것을 아는 채 불안을 견디며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은 자아의 건강함과 폭을 판정하게 해준다. 그가 살아온 삶의 경험과 지혜의 깊이를 가늠하는 방법 중 하나다. 네, 이 문장 굉장히 좋았고요. 그 불확실함을 견디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튼튼한 자아를 가진 우리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마지막으로 마중이라는 곡, 윤학중의 가곡이거든요. 마중 들려드리겠습니다. 뭔가 튼튼하고 강건해진 나 자신을 마중하는 마음으로 네, 마중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Ah
말씀 들으셨고요. 예. 아, 제가 막 해야 되는데 실은 이게 전 빛이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네. 그리고 계속 1시간 반쯤 앉아있어 막 더워 죽겠어요. 스포트라이트 봤던 분야 익숙하시겠는데 하여튼 오늘 좁은 곳에서 되게 숨을 소리를 서로 경험하면서 좋은 시간 인터랙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이제 이 책 말고도 많은 책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 권 한 권 도장 깨듯이 보시면 네. 오늘 얘기한 것 중에서 이게 이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하는 부분들을 경험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질문하고 싶으신데 못한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하지연 작가님께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통해서 소통하고 계시니까 개인적으로 DM을 보내면 제 질문에 답을 아니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북토크를 꼭 따라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인터랙션 할 수 있는 북토크, 다음 북토크가 또 준비되어 있죠. 예, 다음 주. 다음 주 월요일 오티움 7장 남았더라고요. 네. 빨리 예매를 네. 하시고 또 아직 그리고 아니면 질문거리 있는 보라토크 어. 교보에서 하는 거 5월 20일 날 아, 있고요. 아마 5월 달에 서점 리스본에서 아마 또 할 것 같긴 한데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아, 매진됐다고 네. 여기서 제 사진에 네. 품절남. 솔드아웃 굉장히 내 친구들이 비웃었습니다. 솔드아웃인 걸 잘하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여줬거든요. 제 아내한테.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또 아내분께 이렇게 가득 여성 독자분들이 온 거를 또 보여드리면은 또 아, 네. 으쓱으쓱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드아웃인 걸 알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작가님은 그러면 SNS로 소통은 안 하시나요? 그러니까 주로 쓰는 SNS는 저기 좀 밑에 들을 보려고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하고는 옛날에 트위터 되지 안 하고요. 그 두 개는 같은 거 계속 올라갈 거예요. 광고예요 다. 굉장히 고민해가면서 아, 이렇게 저의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적당히 하는 정도의 퍼스널한 건 아주 조금 가끔.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에세이에 익스포저 하는 것 같은 정도의 것들을 올리게 되더라고요. 되게 또 뭔가 조심스럽게. 그게 또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라고 파인다이닝 안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 올리기 좀 그렇고 아, 삼겹살 정도? 재밌네요. 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하지연 작가님께 끝으로 박수 한번 예, 크게. 감사합니다. 사인회로 바로 연결해 예. 주고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해금서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개설했거든요. 여기 오신 분들 꼭 카풀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여셔서 카카오톡 친구 플러스 친구 등록해 주시면 저희 해금서가 여러 콘서트 소식 전해드릴 거거든요. 우리 정말 더 진하게 친해지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디서 하죠? 네, 여기서? 이 자리에서 예, 저희가 그럴 데가 오늘 없어. 매진이어서 책상을 뺐거든요. 아, 네, 그래서 조금 예, 불편하실 주세요. 예. 수 있지만 이곳에서 아, 여기서 예, 이제 좋습니다. 사인회를 좋네. 바로 하고요. 또 사인 받으시고 와인도 준비해드릴 건데요. 여기서 편안하게 와인도 조금 더 드시고 코티지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세요.